천재소녀 사건 요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지난주 말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인가 뭐 16세 김정윤이라는 여학생이 스탠포드 대학하고 하버드 대학에 동시 합격했다라는 뉴스가 중앙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돼요. 그게 이제 미주 지역 중앙일보에서 난 기사를 이제 한국 중앙일보가 받아서 냈나봐. 근데 그걸 그래갖고 우리나라의 언론사에서 그 여학생이랑 막 인터뷰를 했어. 그래갖고 막 천재소녀 이야기라고 하면서 그 난리가 났던 거야. 그런데 애들이 주말에 직접 물어봤더니 스탠포드 대학하고 하버드 대학에서는 합격 확인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천재소녀 그 여자애가 보여준 합격증이 위조된 문서라는 거야. 그 위조된 문서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주말에 밝혀졌어.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천재소녀 가짜 이제 미국의 가짜 천재소녀 이야기가 온통 난리가 난 거야.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 뉴스가 이게 꽤 오래 갈 뉴스야. 이걸 얘네들이 이 뉴스를 꽤 오래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 여자의 사진을 너무나 정확하게 방송에서 보여주더라고. 그 여자의 얼굴을 너무 정확하게 해서 보여주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되게 자극적으로 이 뉴스를 보도하고 있어.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진요 2탄을 준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준비된 뉴스야. 왜? 지금 메르스를 덮어야 되잖아. 메르스를 덮어야 되니까 쓸데없는 걸 뭘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이슈를 논란거리를 지금 만들려는 거야. 논란거리를 만들면서 그 여자 아마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다가 이번 주에는 뭐 스탠포드 대학도 하버드 대학도 실제로 입학한 흔적이 없다는 얘기가 나왔잖아. 그 다음에 뭔가 그 여자애 쪽에서 또 다른 반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반론이 뒤집어지고 이러면서 계속 그 여자애를 욕하는 그런 구조로 얘네들 짜고 있다면 너무 뻔하니까 하지 마라. 너무 뻔하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근데 오늘 제목 그걸로 잡았잖아. 미국의 가짜 천재소녀와 황교안의 공통점은 뭐겠어요? 이 미국의 가짜 천재소녀는 입학증을 위조했고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 할 때 그 밑에 검찰청에서는 간첩의 증거를 조작했죠. 그게 공통점이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올 때마다 그 미국의 가짜 천재소녀 이야기를 계속 이슈로 만들려면 여러분 그 밑에 댓글로 그걸 달아주세요. 뭐 총리가 된 황교안이가 법무부 장관 할 때 검찰에서 간첩 증거 조작도 했는데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 김정윤이라는 아이가 그 2개의 입학증을 위조했다고 막 쌩 난리를 피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 걔가 위조했다 그래서 큰일 안 나. 그렇잖아. 걔한테 우리가 무슨 세금 걷어서 그걸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소위 총리가 되겠다고 나온 황교안이는 법무부 장관 할 때,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법을 행정적으로 수호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밑에 검찰청에서 간첩 증거 조작을 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 간첩 증거 조작한 검찰들 전부 책임을 졌나? 간첩 증거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들 전부 잘랐나? 아무도 책임 안 졌어. 아무도 책임 안 졌어. 걔네들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권력을 휘두르 놓고 있어 애들이. 그런 거에 분노해야지. 그 여자애 혼자서 뭐 합격증 위조한 거 그거에 막 침튀기면서 길길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그 여자애가 그거 위조했다 그래서 나라에 큰일 없어. 그러나 총리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 문서를 조작을 해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간첩으로 몰다가 걸린 사건은 매우 심각한 문제야.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여러분 총리한테 한 달에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그 총리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그 삼청동이라고 뜨는 데이트 코스 삼청동이라고 뜨는 데이트 코스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그 헌법재판소 지나서 헌법재판소 근처에 총리 공간이 있어. 어마어마해. 그 총리 공간이요. 뭐 저기 박원순이 뭐 황제 뭐래더라?
총리 저기 뭐야 무슨 황제 사택을 만들었다고 지랄 연병인데 그거 전세잖아. 22억짜리 전세인가? 근데 그게 오세훈 때가 얼마짜리였더라 그게? 어마어마한 전세였어. 어마어마한 땅이었다고. 근데 그게 이제 서울 성벽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예, 그 서울 성벽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오세훈 때가 그게 100억인가? 200억인가? 오세훈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시장 사저가 그게 100억 이상이었어요. 100 몇십억짜리 공간이었어. 근데 그 돈을 그 집을 팔고 그 돈을 빚 갚는 데 쓴 거야. 그리고 22억짜리 전세를 얻었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싼 아파트를 전세를 얻었대. 그때 거기서 뭐가 문제가 됐어? 이게 서울시장 정도 되면 외국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외국 영광급을 손님으로 맞이할 때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아파트 주민들은 무슨 죄냐고. 왜냐하면 그 영광급이 오게 되면 그 엘리베이터를 완전히 경호 차원에서 봉쇄하고 철통 보안으로 막 독점하다시피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서울시 공간을 빼가지고 22억짜리 전세를 얻은 거야.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마당이 있어서 마당에서 고기 구워줄 수 있는 그런 마당이 있는 집을 전세로 얻었는데 그 집의 주인 며느리가 그 이제 이 서울시 공간의 집주인 며느리가 김재규 딸이었어. 김재규의 딸의 시아버지의 집에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저가 전세를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만 박원순 일부러 김재규 딸이 며느리인 집에 전세를 들어갔다고 막 난리를 피우다가 그게 또 개뻥이었잖아. 그게 왜 개뻥이었냐면 그 부동산에다가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부동산에 의뢰를 해서 마당이 있고 이렇게 집이 이제 몇 평 정도 되는 그 이제 부속실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를 얻은 거야. 근데 그 부동산에다가 이 집 주인의 며느리가 김재규 딸인가요? 그래 물어볼 수가 없는 거잖아.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 집 며느리가 김재규 딸이었던 거야. 그걸 가지고 무슨 박원순이가 일부러 김재규 딸이 며느리인 집에 정말 그런 개소리를 하고. 그런데 총리 공간 더 규모가 어마어마해. 총리 공간이 몇 평인지 한번 봐봐요. 예, 오케이. 박원순 서울시장 공간 여기 나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간이 199평이야. 199평짜리 집을 전세를 얻은 거야. 자, 그러면 우리 황교안이가 들어갈 국회 국무총리 공간은 몇 평일까요? 이거 정확하죠? 4,542평. 서울에 삼청동에 4,542평이 그게 총리 공간이야. 4,500평이 넘어. 그래놓고 박원순의 서울 공간이 시장 공간이 황제 공간이라고 걔 지랄을 떨었잖아. 거기 이제 황교안이가 들어가는 거야. 청문회 하는데 자료 내놓으라니까 아무것도 안 내놓고 버텼던 그 황교안이가 4,542평짜리 국회의원 총리 공간을 쓰고 국무총리 공간을 쓰고 그 다음에 한 달에 식비도 어마어마해. 박원순이 뭐 식비를 어마어마하게 썼다 그랬잖아. 총리 식비보다 3분의 1도 안 돼. 박원순이 돈 많이 쓴다고 지랄 연병을 했는데 박원순 쓰는 돈보다 이 총리가 쓰는 돈은요 어마어마해요. 연봉 정도가 아니야. 총리 공간에 딸린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국무총리가 되면 국민 세금으로 그거 뒷바라지 해주는 거야. 그걸 지금 황교안이가 한다니까? 기가 막히지? 예. 나는 앞으로 황교안한테 관심이 많아. 앞으로 황교안이게 맨날 해야지. 자, 좌우지간. 그 입학 허가증을 위조한 김정윤보다 죄 없는 사람을 간첩으로 몰기 위해서 중국의 공안 문서를 위조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대한민국 정부의 검찰청이 훨씬 더 질 나쁜, 정말로 나쁜 놈들이라는 거. 그걸 잊지 마세요. 댓글에 꼭 그걸 달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다음 뉴스는
아까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아니, 어떻게 그 메르스에 대해서 그토록 공포를 조장하던 애들이 어제 저녁 6시 이후에 싹 사라지냐고. 카톡으로 디립다 메르스 관련한 글들을 돌려대던 애들이 어제 저녁 6시부터 딱 중단되고, 박원순이 동성애 찬성한다는 개소리 10명에게 이걸 전파해주세요. 그거 돌리고 앉아있어. 결국 그 메르스에 대해서 막 공포에 사로잡힌 척하면서 우리 애들은 어떡하나요? 학교를 보내야 하나요? 뭐 자기 어디 가야 되는데 뭐 수영하러 가도 되나요? 그 새끼들 그거 전부 다 요원이었던 거야. 아니 어떻게 그 메르스에 대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애들이 삽시간에 사라지냐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한순간에 사라졌어. 한순간에. 추천합시다 하지마. 추천을 해야지 임마. 추천을 해야지. 왜 추천하지 말래? 추천합시다 하지마 그러다가 강퇴당했어. 너가 딴 단어 썼지? 자, 아니 어쩌면 어제 저녁에 청문회가 딱 끝나자마자 메르스 속보가 올라와도 댓글도 안 달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카톡으로 메르스에 대해서 뭐 메르스는 그렇게 위험한 병이 아닙니다 이거 돌리던 애들도 중단됐다니까. 메르스에 대한 어떤 카톡도 안 돌아 지금. 그죠? 그러면서 지금 메르스에 대해서는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이슈가 아닌 것처럼 넘어가면서 대신 띄우는 게 무슨 뭐 축구 스포츠를 막 띄워. 스포츠 띄우고, 그 다음에 이 여자의 스탠포드하고 하버드 동시에 합격했다는 그 김정윤이라는 애 사건 요거 띄우고. 그쵸? 그러면서 이제 막 별로 잡스러운 것들 막 띄워. 근데 또 뭐 띄우던데? 별로 안 중요한 거를 가뭄 뉴스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경제 위기. 내가 지난주에 메르스 공포 이렇게 팔면 그로 인해서 앞으로 닥칠 경제적인 후폭풍 생각 안 하냐. 이거 어마어마할 거다.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할 때 나한테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사람이 죽었다 이랬던 애들이 어머 지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경제에 관심 많았다고 오늘 아침 어젯밤부터 갑자기 지금 경제 위기다. 각종 게시판에 지금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글 올라오고 있죠. 그죠? 갑자기 어젯밤부터 심각한 경제 위기, 뭐 금리 인하, 여기에 대해서 뭐 금리 인하로 인한 나타날 문제점이 어쩌고 저쩌고. 갑자기 경제 걱정해. 내가 지난주에 너네 이렇게 메르스 공포 팔면 이로 인해서 앞으로 이 우리 경제에 미칠 엄청난 후폭풍 어떡할 거냐. 그 얘기할 때 나더러 나쁜 년이라고.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경제 얘기하고 앉아있다. 그러던 새끼들이 오늘 일제히 황교안 청문회 끝나니까 일제히 경제 위기라고. 야, 정말 잠깐만요. 가만 있어봐. 예. 난 깜짝 놀랐어. 내가 지난주에 메르스는 그냥 바이러스다. 독감이다. 독감에 맞게 조심하면 되는 거다. 손 잘 씻고 밥 잘 먹으면 된다. 나한테 책임질 수 있냐고. 그렇게 들이대던 새끼들이 지금 똑같은 뉴스 하고 있어. 아니지.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내가 했던 말 그대로 카피해갖고 따라하고 앉아있고, 손 씻는 법 그때 토요일 일요일에 손 씻는 법 가르치고 앉아있더니 그러더니만 이제 이번 주 딱 되니까 어저께 6시 이후에 그나마도 얘기 싹 들어갔어. 오로지 손석희 뉴스에서만, 손석희 뉴스, CBS 뉴스, CBS 뉴스 이런 데서만 계속 메르스 보도하고 있지, 종편은 입 닦았어. 야, 이 나쁜 새끼들 진짜. 그동안에 세상에 그렇게 국민들을 겁주면서 무엇보다 내가 휴교한 거, 내가 지난주에 학교 휴교 오바라고 내가 막 소리 질렀지. 기억나죠? 내가 지난주에 학교 휴교를 하는 건 오바다. 그 학교를 휴교함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더 크다는 얘기 내가 계속했잖아. 그때 뭐 가장 먼저 학교를 휴교한다고 지랄 연병을 떨었는데 WHO에서 뭐라 그랬어?
학교 휴교하는 거 그거 그 메르스하고 무관한 거라고. 메르스 때문에 그 휴교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학교와 메르스는 무관하다. WHO에서 그러더라. 내가 얘기하면 지랄 연병하면서 쌍욕하더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임마. 내가 손 잘 씻어야 된다니까 책임질 거냐고 지랄하더니 다 손 씻으래잖아 새끼들아. 마스크가 아무 도움 안 된다. 건강한 사람은 손 잘 씻는 게 중요하다 그랬더니 그래도 마스크를 사야죠. 마스크가 동이 났어요. 지랄 연병하더니 전문가들이 그랬더만 마스크는 별 도움 안 된다고. 아이 개새끼들 진짜. 아니 도대체 그 전문가라는 애들이 내가 지난주에 혼자 떠들 때는 왜 침묵하다가 왜 이번 주에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냐고. 월요일부터. 아주 지랄들이야. 그러면서 이제 가장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사건이죠. 그죠?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그저께 아니 어제 낮까지도 어제 오전까지도 뉴스에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뉴스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어젠가 방미 취소된 게 어제였죠. 너무나 바쁜 한미 정상이 다시 약속을 잡는 게 어려워서 반드시 가야 한다고. 그지? 반드시 가야 된다고 오전에 내리 방송을 했어. 내 말이 맞지? 그지? 그러니까 오전까지 정부 입장이 뭐 국내 상황이 안 좋아서 연기를 고려하고 싶어도 한미 바쁜 정상이 일정을 다시 잡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아침 내내 방송을 했다?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방미 결정. 메르스 수습이 중요하기 때문. 다 알지? 응. 우리가 뭐 이렇게 다 알잖아. 그지? 응. 아니 솔직히 말해서요. 정말로 정부가 정말로 그래놓고 이제 딱 방미가 연기가 결정되니까 우리 정부에서 요청해서 미국에서 받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뉴스가 나와. 그죠?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미국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걸로 그렇게 지금 보도는 되고 있는데, 나는 내가 만약에 청와대라면, 그리고 내가 진짜로 그렇게 연기를 미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면 나는 그 얘기를 밝혔을 거야. 나라면 지금 한국 측에서는 미국에 방미를, 그러니까 미국의 그 미국 순방에 대해서 연기할 것을 적극적으로 타진 중이다 라고 보도했을 거라고. 그러다 미국에서 안 된다라고 거절했으면 우리 정부에서 연기를 계속 요구했으나 미국 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간다 라고 했을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갈 거다, 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보도하다가 연기했다. 여기에 대해서 그 트위터 유명인 김빙삼 씨가 남긴 글이 있어요. 그것 좀 누가 갖고 와봐봐. 그 김빙삼 씨의 트위터, 내가 한 말이 아니야. 김빙삼 씨의 그 트위터를 누가 좀 갖고 와봐봐. 그때 뭐라 그랬냐면, 한참 지나가갖고 못 찾겠다. 김빙삼. 김빙삼이 누군지 몰라? 그 김영삼 같은 점 찍은, 김영삼 같은 점 찍고, 그 김빙삼인가 그래. 이게 그 트위터 내용이에요? 뭐, 콩고 대통령 나오는 거? 콩고 대통령 나오는 그 얘기 맞아, 이거? 왜 에볼라 바이러스 콩고 얘기. 이게 그거야? 이거 아닌데? 이건 지금 김빙삼에 대한 그 트위터 유명인사,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이런 얼굴로, 프레지던트 YS 킴,
그러면서 이제 저기 이렇게 이런 김빙삼 씨 트위터 프로필 화면 최근 프로필 사진을 그림으로 교체했다. 이 사람이야. 그래갖고 이제 패러디 계정 때문에 방통위에서 폐쇄 요청을 받았었대. 예. YS가 봤다면 그냥 내버려두라고 했을 거다. MB가 늘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명박 때부터 나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명박 박근혜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씩 날리는데, 이번에 박미. 그래. 요거다, 요거. 예, 오케이. 예, 잠깐만요. 6월 10일자 김빙삼 씨의 트위터 내용이죠. 우리나라들 에볼라가 한참 유행하던 당시 아프리카 콩고 대통령이 방한한다 하면 누가 좋다하겠나. 사실상 미국 가서 별로 할 일도 없었다고 볼 때 이거는 입국 금지 당한 기다. 입국 금지 당한 기나 매한가지다. 요게 이제 그 김빙삼 씨의 6월 10일자 트위터였죠. 예, 어저께.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방미가 연기됐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저렇게 글을 저분이 올린 거야.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김빙삼 씨의 트위터인 거지. 나는 내가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입국 금지라고 생각 안 해. 그냥 까였다. 아니. 그냥 뭐 이렇게 사실 내가 볼 때 오바마 입장에서는요. 예. 여러분 진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미국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뭘로 심각하냐? AI. 미국의 조류 독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닭들이 굉장히 막 어마어마하게 폐사하고 있대. 그리고 문제가 뭐냐? 달걀 값이 폭등을 하는 거야. 근데 미국은 달걀 없으면 일상생활이 안 된대요. 우리나라는 뭐 달걀 없어도 김치만 있으면 김치하고 쌀만 있으면 되잖아. 근데 미국은 달걀이 없으면 그 빵을 못 만드는 거야. 빵에 반드시 달걀이 들어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미국은 그 달걀 값의 폭등이 그 우리나라 밀가루값 폭등만큼 중요한 거야. 우리나라의 밀가루값, 우유값이 폭등하면 모든 물가가 오르잖아. 근데 이제 미국이 달걀값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폭등한대. 그래갖고 미국에 지금 사실은 이제 그게 또 휴스턴에 그 홍수가 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휴스턴 갈라 그랬잖아. 거기 이렇게 또 5월달에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닭들이 죽은 거야. 그리고 이제 그 휴스턴 사는 한인들 중심으로 나 말은 하고 싶은데 참 말을 할 수가 없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좀 그렇다. 참고로 그분께서 그 왜 남미 4개국 순방을 하셨는데 그거 하고 갖고 일주일 동안 막 알아놓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때 그 4개국 중에 한 나라는 쿠데타 일어나고 한 나라는 60몇 년 만에 화산 터지고 또 한 나라는 토네이도 일어나고 8만 명의 이재민이 나타났거든. 어떻게 4개 나라 갔는데 3개 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 내가 누가 갔다고는 얘기 안 했어. 내가 누가 갔다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팩트야? 뉴스 찾아봐. 팩트야. 그분이 도착하는 바로 전날 첫 번째 나라 쿠데타.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나라 갈 때 그날 도착하는 그 시점인가 도착하기 직전인가요? 화산 폭발. 그리고 막 그 나라 비상 걸렸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한 나라는 도착하기 하루 전날인가? 그때 이제 토네이도. 근데 이번에 이제 휴스턴 가실라 했는데 거기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휴스턴 시장 후보네 집이 그냥 물에 잠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막 조류독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미국 서민들이 지금 막 난리가 아니래요. 아니 그게 뭐 그 여자 때문이야? 뭐 그걸 과학적 증거 있어? 아니 그냥 박근혜가 갔기 때문에 쿠데타 났다는 증거 있어? 박근혜가 갔기 때문에 화산 터졌다는 증거 있냐고. 아니 박근혜가 갔기 때문에 무슨 토네이도 일어났어? 박근혜가 가려고 맘만 먹었다고 홍수 난 거 아니잖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나는 절대 박근혜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게 박근혜 때문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 마침 박근혜가 또 이번에 휴스턴을 갈라 그랬더니 거기만 홍수가 났다. 마침 박근혜가 휴스턴 갈라 그랬는데 아니 미국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그냥 전국의 조류독감이 심해갖고 온 나라가 비상이다. 그게 박근혜 때문이겠어? 아니 사람들이 무슨 뭐 무당을 믿나? 과학적으로 아무 관계 없는데 아니 그 얘기를 왜 연결해서 하고 그래? 좌우지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오바마 입장에서는 이 미국의 이제 조류독감 문제로 그 미국의 국민들의 민심이 흉흉하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좀 그 나중에 만나자고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이 오바마는 에볼라 환자 1명 생겼을 때 온 나라 비상 걸었던 사람이잖아. 우리랑 조금 다르잖아. 우리는 왜 저기 사망자 2명 나온 날 우리 대통령께서는 워낙 그 대가 세신 분이라 대범하신 분이라서 여대생들이랑 사진 찍고 돌아다녔잖아. 사람이 2명이나 죽었는데 300만 명이 감염되기 전엔 중요한 거 아니다? 정말 대범하신 그 정말 그릇. 와, 이 아우라가 보통이 아니야.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300만 명이 감염되기 전에는 국가 비상상황 아니다. 대범하게 막 2명이 죽었는데 그냥 막 사진 찍고 와 정말 셌잖아. 그래도 나중에 이게 아니구나 싶어갖고 좀 바뀌긴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왜 세월호 때 막 저기 박근혜 대통령 뭐 했어? 조문을 가서 이른 아침 세월호 그 저기 뭐야 그 희생자들을 방문해서 조문을 하고 그리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러고 연합뉴스에서 쫙 뉴스 띄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쇼였잖아. 그 이제 위로했다는 사람도 그것 좀 갖고 와봐. 예. 아니 그니까 잠깐만 그 저기 그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예 조문 소위 조문 연출 논란 그게 이제 그 조문 연출 논란 관련된 자료 좀 갖고 와봐. 그게 뭐였냐면 그게 이제 그게 YTN인가에 나왔어. YTN인가에 그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 아침 그 저기 뭐야 빈소를 방문해서 그 조문을 하고 예 조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게 이제 뉴스로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그 시간은 조문객이 조문을 못하게끔 아직 열지도 않은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박근혜가 그 멍한 표정으로 벽을 향해 걸어가 벽을 향해서 막 걸어가면서 카메라를 찍어. 그러다 갑자기 돌아서가지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할머니를 막 위로하는 척을 해. 이게 그 영상인가?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또 유가족들이 그 할머니가 누구의 유족이냐고 찾았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유족이 아니었어. 이 세월호하고 많이 닮아있죠? 예.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예, 그 직접 이른 아침 빈소를 방문하셔서 그 저기 조문을 하고 그리고 이 유족을 그 위로하던 그날의 상황을 예,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막 걸어가다가 갑자기 등 돌려서 그래서 준비된 할머니를 위로하는 사진을 찍은 거야. 이 할머니.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는 청와대에서 섭외했다. 예. 잠깐만. 우리 가족들 중에는 박 대통령이 이 새로 만들어진 허락유원지 분향소에 오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없었고요.
오전에 분향소에 오셔서 분향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뭐라고 딱 그 할머니한테 지시를 해. 여기 지금 자막이 있는데, 요 자막을 제가 또 우리 팟캐스트 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다시 읽어드리면서 다시 볼게요. 박근혜 대통령 조화 논란에 이어 조문객 섭외 연출 논란. 대통령이 이 새로 만들어진 허락유원지 분향소에 오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없었고요. 오전에 분향소에 오셔서 분향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출입구에서 대기 중인 할머니, 박근혜 대통령이 분향소로 이동하자 할머니도 같이 이동. 할머니는 경호원들의 제지 없이 박 대통령과 함께 조문. 실제로 저때 유가족들은 저길 못 들어가고 막 대통령한테 항의 중이었어요. 정부 관계자, 미리 계획한 건 아니지만 청와대 측이 당일 분향소에서 저 할머니를 섭외한 건 인정. 부탁은 대통령이 조문할 때 대통령 가까이 있어달라. 장례 관계자가 할머니를 박 대통령 근처로 안내하고 박 대통령은 조문을 한 뒤 이 노인에게 다가가 위로했고, 이 모습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는 장면으로 보도되었다.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안산 정부합동 분향소 조문과 관련해 대통령의 조문이 연출됐다는 의혹이 SNS를 통해서 확산됐다. 어떤 그 할머님 한 분을 같이 현장에서 섭외된 할머니를 위로하고 있는 박근혜 사진을 대통령. 찍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저분이 어느 가족 어느 분이신가 하고 좀 수소문을 해봤는데 희한하게도 아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분하고 한 건지 이것도 좀 의문이 되고요.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조문 연출 논란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또 사진 2장이, 그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 그러면서 이 삼성의료원 사건도 까버린 거 아니야. 그러자 막 박원순이 뭐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는 둥에서 막 욕을 하더니 자기도 병원을 갔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 메르스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이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들을 격려하는 사진이 떴잖아, 2장. 그거 좀 갖고 와봐봐. 그 사진 좀 빨리 갖고 와봐봐. 야, 이거 이번에는 진심으로, 이번에는 진심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 메르스에 허덕이고 있는 이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원을 방문해가지고 보호장구를 갖추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들을 격려하고 있는 사진. 빨리 갖고 와봐봐. 그 우리 방송국 가면 있나? 자, 잠깐만. 우리 사진 게시판 같은데 좀 올려놓지. 같이 보게. 응? 사진 자료실? 없네. 좀 올려봐봐. 이거야? 잠깐만요. 이게 브레이크 뉴스는 별로 신뢰감이 안 가는 건데. 인터넷에 뭐 다른 사진들 없나? 이 관련된 사진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이 관련 사진, 이게 이 조선일보 건가? 뭐 브레이크 뉴스나 조선일보나 비슷하긴 한데,
잠깐만. 이게 브레이크 뉴스가 났다. 왜냐하면 잠깐만. 어디 갔지 아까? 이게 중요해. 야, 이게 이제 그 브레이크 뉴스 사진이에요. 이 브레이크 뉴스에 내가 이제 그 밑에 출처를 밝혔고,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이죠. 예. 지금 시간이 4시 35분에, 4시 35분에 보호 장비를 갖춘 그 의사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장면. 그래가지고 이제 막 현장 속으로 간, 또 노란 잠바를 입고 현장 속으로 간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쫙 전국에 보도를 했는데, 이 병원이 국립의료원이었어. 이 병원이 국립의료원이었는데, 요 국립의료원이 유리창에 국립의료원이라고 써 있었어. 그랬구나. 나 어떻게 알았나 했지. 근데 국립의료원은 저때 메르스 병원이 아니었다며. 저때가 이제 저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저렇게 이제 그 메르스 환자가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다가 이 사진이 그때 2장인가 나와요. 요거 말고 또 한 사진이 있어. 이 사진 말고 또 이제 그 의사들이랑 얘기하는 장면. 근데 이제 그 의사들이랑 얘기하는 장면에 사진을 딱 비교해 보면 위에 시계가 똑같아. 시계가 똑같은 사진에 이제 화면이 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한 컷 찍고 넘어가고 또 한 컷 찍고 그런 거냐. 이제 그런 논란을 낳았더니 역시 우리 조선일보는 정리하는 자세, 사진을 지웠어. 시계를 1분 차이로 사진이 2개인데 그 우리 조선일보는 역시 시계를 안 찍고. 정말 이런 눈물겨운 충성. 박근혜 좋겠다. 사진을 딱 잘라주는 센스? 와, 시계를 잘랐죠? 네, 정말 대단한 조선일보야. 정말 그죠? 좌우지간. 예, 이게 그 시계 나오는 사진인가? 그 이제 2컷의 사진이 그러니까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2컷의 사진. 박원순 시장을 막 맹비난을 한 다음에 이분은 이제 특정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했군요. 예. 여기 보면 이제 4시 35분에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고 그렇지. 여기 보면 이제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딱 보면 시계가 1분 차이야. 또 1분은 같네. 그러게. 이 사진을 보면 여기서는 그 35분 정도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면 이게 한 또 36분 정도로 또 이동을 했네. 난 이게 시계가 멎어 있었다라고 내가 멘트를 준비했는데 멎은 시계가 아니었구나. 이게 다음 컷이었구나. 이게 먼저 컷. 예. 요 사진이 먼저 컷이었고, 그 다음에 이 장면이 뭔가 지시하는 뭔가 이렇게 보호장구를 챙겨 입은 사람을 만나는 이 장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네. 멎은 줄 알았더니 갔어. 그래, 이것 때문에 이제 주말에 기간 내내 논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렇게 딱 우리 조선일보는 시계를 잘랐어. 이게 조선일보는 시계를 자르는 눈물겨운 충성심을 보여줬다는 거. 세월호 때 아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니까
그 조문 연출 쇼를 해가지고 온 국민을 기겁하게 하더니 메르스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덜덜 떨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쇼를 한 거야. 이거 버릇을 못 고치는 것 같아. 이 상습적 쇼. 여러분 있잖아요. 옛날에 박정희 때 내가 어린 시절에는요. 박정희가 진짜 영웅이었어요. 왜냐하면 봄 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영화관이 그때 테레비가 많지 않았어. 우리 어렸을 때는. 내가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테레비가 있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반에서 매일 그러니까 해마다 그러니까 가정 형편 환경인가 뭐 가정 환경 조사인가를 해. 그리고 텔레비전이 있다라고 동그라미를 치면 부잣집으로 분류가 되는 거야. 그러던 시절이었어. 그러면 온 국민이 그런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를 뭘로 배웠냐? 그 대한뉴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화를 보기 전에 꼭 15분 동안 대한뉴스를 해. 대한뉴스. 오늘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막 이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봄에 막 모내기하고 가을에는 막 가을거지 추수하고 막 낫지를 해서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막 그 농민들이랑 같이 막걸리를 벌컥벌컥 마시고 그러면서 손 한가득 막 추수한 곡식을 들고 자유롭게 웃는 모습 이런 걸 대한뉴스를 통해 보여줘.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커다란 이제 그걸 뭐라 그러니 골리앗. 그러니까 이제 왜 무슨 수출항이 만들어지면 컨테이너 박스들 옮기는 그 골리앗이라는 게 있잖아. 들어 올리는 기계. 그런 거를 이제 그 수출항을 방문하셨습니다. 막 이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막 손가락으로 뭐를 그 산업 역군들에게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손가락질을 하는 장면이 막 대한뉴스에 나왔어. 또르장군 보러 가고 봤잖아. 그냥 그러면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 박정희가 난 정말 너무 위대해 보였다니까. 농사도 잘해, 공업도 잘해. 그 큰 기계들한테 지시를 내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개뻥이었던 거야. 그 당시에 막 그 농촌에서 그 추수한 곡식을 손에 들고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거 단별로 다 묶어서 탈곡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를 안고 있었던 게 쇼였던 거야. 그만큼은 그거는 탈곡기에 넣기도 전에 어쩔 뻔 봤냐고. 그 다음에 이 막 그 위대한 영도자라고 그러면서 막 가르치는 거. 골리앗에다 지가 뭘 가르쳐? 그 골리앗 움직이는 기사들은 저 꼭대기에 앉아있어서 못 들어. 그게 그 당시에 대한뉴스를 통해서 국민들이 무식하고 잘 모르니까 그렇게 뻥을 쳐가지고 국민들이 대통령이 대단히 위대한 인물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했단 말이야. 박근혜가 지금 그거 하고 싶은 거야. 박근혜가 그렇게 막 현장을 방문하는 모습을 지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쇼로 보여주고 싶어서 했는데 그때는 이제 철저한 통제가 되던 시대고 지금은 통제가 안 되는 시대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쇼를 하면 바로 이제 다음날 들통이 나. 그걸 왜 몰라. 그렇게 쇼를 해가지고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이렇게 쇼를 해가지고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지. 그래 그 우주 그 얘기 난 별로 안 웃겨. 박근혜가 내 말 따라한 거 있잖아. 왜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우주가 나타나서 도와준다. 근데 진짜 질병관리본부에 무슨 박우주가 있었다며. 박우주가 나타나가지고 떠듬떠듬 뭐라면서 얘기하는 거. 난 그건 별로 안 웃겨. 이건 지금 진짜 중요한 건 박근혜 사진이야. 이때도 지금 메르스 때문에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쇼 사진을 찍었다는 거 아니야. 1분 차이로 2컷을 찍었어. 아직도 국민을 지가 저렇게 속여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나는 이게 박근혜 생각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 박근혜가 뭐 저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겠어?
박근혜가 뭘 알아서 저런 쇼를 하자고 그러겠어. 할아버지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야 가서 찍어 그러니까 찍었겠지. 지가 뭐 알아가지고 저렇게 했겠어? 내 좌우지간 참으로 부끄러운. 어떻게 세월호 때랑 바뀐 게 없냐고. 세월호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 그러더니 그게 순 개뻥이었던 거야. 그런데다가 또 이번에 황교안 청문회에서 황교안이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메르스 대응을 또 잘한다 그랬잖아.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메르스 확진자 발생 후 닷새 동안 박 대통령은 침묵했죠. 또다시 5일간 침묵. 6월 1일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접촉자 확인, 예방 홍보와 의료인들에 대한 신고 안내 등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대체 방안을 밝혀야. 정부가 누구냐? 첫 확진자 나온 지 16일 만에 방문. 국립중앙의료원. 이건 내가 자막을 읽어줄 수 없는 복잡한 화면이다. 박근혜 정부 내각에는 최고 뭐가 없다? 대통령께서는 제때에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에 대한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은 꾸준히 또 철저하게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위기에 대처해야 될 위기관리 책임을 최종적인 위기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권이 중요하다면 인권의 기본은 바로 사람의 건강입니다. 건강이 최고의 인권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정말 국가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책임져야 합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좌우지간 뭐 이런 쇼를 하시다가 좌우지간 이제 미국을 가시겠다고. 예. 미국을 가야 된다고. 미국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침 내내 떠들었던 청와대가 갑자기 저녁 때 외교적인 부담을 안고 그 방미를 취소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떤 국민이 그걸 박근혜 정부 쪽에서, 박근혜 측에서 미국에 요청했다고 받아들이겠어. 우리 정부가 계속 미국 측에 연기 요청을 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늦추는 방안에 대해서 타진 중이다. 그런 보도가 이어졌다면 갑자기 연기된 게 우리 정부의 노력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분명히 어제 낮까지 연기할 수 없어서 억지로라도 가야 된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라고 계속 보도하던 청와대와 언론이 저녁 때 갑자기 연기하고 그게 대통령의 결단이라 그러면 아휴, 누가 믿어? 아휴, 뭐 우리가 빙신도 아니고 참. 그러면 안 되는 애. 너무 티나.
온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까였다고 생각하지. 자, 그럼 외신들은 이번 문제를 어떻게 볼까요? 외신들, 메르스 비난 여론에 박 대통령 방미 연기, 메르스 늑장 대응에 박 대통령 지지율 급락. 외신들은 10일 중동 호흡기 증후군 확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처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연기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신화 등 세계적인 통신사들은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해 박 대통령의 방미 연기를 긴급 속보로 알렸고, 미국의 유력지인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도 특파원 망을 가동해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뉴욕타임즈는 서울발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결정은 정부가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심지어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에서조차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박 대통령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많은 사망자 수는 종종 정부의 초기 대응이 빠르고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악은 넘겼다던 정부의 예측을 거스르고 있는 메르스 사태를 다루기 위해 방미 계획을 연기했다며, 박 대통령의 결정은 작년 세월호 참사 때 정부 조치에 대한 비판에 이어 메르스에 대해서도 따가운 비판이 쏟아지는 중에 내려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최근 세월호 일주기 당시 남미를 방문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웬일이니? 이 워싱턴 포스트가 소위 미국의 정치인들이 보는 뉴스야. 미국의 정치를 가장 잘 표현한 게 워싱턴 포스트이고, 일종의 이제 그 공화당 쪽에 친한 신문이에요. 거기서도 이렇게 보도했대. 미국이 박근혜를 버리는 거 아닌가 싶어. 블룸버그 통신은 박 대통령이 소속 정당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의 압력에 방미를 연기했다며, 한국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개인 소비 위축 현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통신은 박 대통령의 방미 연기가 메르스 피해 업계에 4천억을 지원하겠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표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데 주목하면서, 박 대통령은 메르스 바이러스 자체보다 이 질병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더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홍성걸 국민대 교수의 분석을 소개했다. AFP 통신은, 이거 프랑스 통신사죠, 메르스 사망자가 9명으로 늘어나 대중들의 경계심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방미를 연기했다며, 이번 위기에 대한 보건당국의 느린 대응 탓에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개쪽을 팔아, 개쪽을. 아휴. 솔직히 얘기해서 그 이명박 때, 나는 박근혜하고 이명박이 그때 2007년에 경선하다가 조선일보가 이명박을 선택했잖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7가지 이유, 그런 기사를 써. 그 기사 좀 갖고 와봐. 조선일보가 2007년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7가지 이유라는 걸 내세우면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밀었어요. 그래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돼갖고 5년 동안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었어. 나는 그때 차라리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어야 됐다고 생각했어. 왜냐? 나도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박근혜가 정말 이 정도일 줄 몰랐던 거지. 난 진짜 이명박보다 무능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이명박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저의, 가장 저질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보다 더 저질이 있을 수 있다고 내가 상상을 못한 거야. 내 죄야. 나도 정말 이렇게 저질인지 몰랐어. 이런 수준인지 진짜 몰랐어. 근데 정말 지금 보니까, 아니 언제였냐, 우리가 내가 6월 1일부터 손 씻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요한 새끼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더러 책임질 수 있냐고, 나한테 막 책임질 수 있냐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 손만 씻으면 된다면서요. 그러더니 지금 손만 씻으면 된대. 그때 그 요한 새끼들이 나한테 얼마나 쌍욕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장 기가 막힌 거, 그게 우리 토요일이었죠.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 반쯤이야.
내가 전화기가 세대야. 근데 갑자기 막 띠띠띠 그러면서 전화기가 난리가 났어. 그래서 뭔가 막 긴급 재난 문자가 4통씩 들어온 거야. 그래서 봤어. 손 잘 씻으라고. 환자가 발생해가지고 사망자가 7명인가가 생긴 그 상황에서 긴급 재난 문자가 4통씩 왔는데 내용이 손 잘 씻으라고.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 그게 지금 사건 발생 17일인가 18일이 지나가지고 정부에서 제일 먼저 보낸 재난 문자가 손 씻으라는 거야. 그 전날 박근혜가 메르스는 불치병이 아니라고. 그래, 메르스는 불치병이 아니야. 근데 박근혜 정부의 무능은 불치야. 메르스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은 이건 불치야. 어떻게 해결이 안 돼. 그러면서 내가 가장 골 때렸던 게 뭐냐, 노무현 때 사스 희생자가 없었던 건 총리가 잘했기 때문인데 지금 이렇게 메르스 사태가 심각한 건 총리가 없었기 때문이래. 왜들 이러실까? 총리가 없었다 그러면 안 되지. 왜? 지금 최경환이가 총리 권한대행이야. 엄격하게 총리 역할을 할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야. 총리 역할을 분명히 맡은 최경환이가 있었어. 근데 최경환이 뭐 했어요? 프랑스 놀러 갔잖아. 지난주에 한참 난리가 났는데 최경환이가 없어. 어디 갔냐 했더니 프랑스에 투자 유치하러 갔대. 아주 그냥 지랄이 창궐을 해요. 정말 지랄이 창궐을 해. 그러면서 하루빨리 총리를 통과시켜서 하루빨리 총리를 통과시켜가지고 메르스를 잡아야 된다고. 박근혜더러 메르스 통제 잘하고 있다는 애가 총리가 돼봤자 뭘 하겠냐? 아니 여러분, 지금 조금 아까 보셨죠? 황교안이가 뭐라 그랬어? 박근혜 정부에서 메르스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잘했대잖아. 그렇게 생각한 내가 총리가 되면 메르스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 그런데 총리가 빨리 결정이 돼야 메르스 사태를 수습해? 그러니까 아마도 그 질문을 그래서 황교안한테 했던 모양이야. 그지? 황교안한테 박근혜가 메르스에 대한 대응,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대응 잘하고 있냐라고 물어본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그때 황교안이가 좀 아쉬운 면이 있다, 좀 신속하게 이렇게 했어야 됐다라고 얘기했다면 황교안은 총리 자격이 있어. 그러나 지금 이 황교안은 박근혜가 메르스의 대처를 잘했대잖아. 그런 사람이 총리하면 안 되지. 박근혜랑 똔똔일 거 아니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총리 있으나 마나지. 프랑스에 놀러간 최경환이나 미국에 놀러가고 싶은데 못 가가고 속상한 박근혜나, 박근혜가 잘했다고 그런 누구니? 이름도 잊어버렸어. 황교안이나, 그것들이 그냥 그 자리에 있어봤자 뭐 하겠어. 국민 세금이나 축내지. 자, 이쯤에서 내가 이번에 청문회를 봤잖아. 우리 이번에 이제 청문회 보면서 여러분들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죠?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속 터져서 죽는 줄 알았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번 이 청문회를 보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매우 중요한 거 그동안에 요 황교안 청문회 직전에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친이 친박의 대립 심상치 않다. 그런 기사 봤죠? 그래서 우리 망치 부인도 앞으로 가상 뉴스, 가상 소설, 그래서 친이 친박이 대결하고 박근혜를 탄핵한다는 그런 소설 설정, 그거를 얘기했었잖아. 친이 친박이 대결하고 있다, 대립하고 있다, 그 대립 구도가 심상치 않다. 개뻥이었던 거야.
이번 청문회 봐봐. 황교안이를 새누리당이 전심전력으로 총리 만들려고 생쇼를 다 하잖아. 그죠? 앞으로 오늘 이후에 친이 친박 어쩌고 얘기하는 기자나 언론은 불태워버려야 돼. 친이 친박이 대립했다. 지랄인 거지. 무슨 대립. 쇼야 쇼. 내년 총선용 쇼. 마치 친이는 친이계라는 놈들이 따로 있어서 박근혜와 거리를 두고 박근혜를 막 비판하는 척하는 거야. 친이 친박이 뭐 대립을 해? 지랄을 한다. 정말 대립하면 황교안이를 총리 인준 안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정말로 새누리당에 친이 친박이 정말 대립하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를 정말 비판적으로 바라본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다면 새누리당 손으로 황교안이를 총리 인준 안 해주면 되잖아. 부결시키면 되잖아. 지켜보자고요. 새누리당에서 황교안이를 총리로 통과시켜 준다는 얘기는 지금 친이 친박 대결 구도란 얘기가 개뻥이란 얘기야. 그죠? 나는 내가 그 얘기를 미리 할까 하다가 우리 이번 청문회 때 친이 친박이 어떻게 친이계가 어떻게 황교안을 다루나 봅시다 그 얘기를 하려다가 내가 아무 말 안 했어. 그리고 그냥 잠수 타고 그냥 본 거야. 네, 역시 내가 그걸 보고 있는 줄은 몰랐지. 난 그것만 봤어. 어차피 니네들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그때 너네가 정말로 친이 친박이 대결 구도였다면 그때 너희들이 그 새누리당에서 청문위원으로 나와가지고 황교안을 비판했어야지. 한 놈도 비판 안 했잖아. 올 같은 편이란 얘기야. 새누리는 모두 박근혜 편이었단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서 내가 그 뉴스 황교안이 총리가 될 수 없는 11가지 이유 그거 좀 찾아줘봐. 황교안이 총리 부적격 사유 11가지. 그 얘기는 또 안 뜨네. 황교안 총리. 아침에 그냥 이걸로 가자. 박재영의 뉴스쇼. 권영철의 와이뉴스 들어보겠습니다. 권영철 선임기자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나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죠. 국회 인준 절차가 남아있는데 야당이 부적격 후보라는 결정을 내려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예. 여당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고 하지만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부적절한 이유는 적게 잡아도 11가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왜 부적격인가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예, 이 결정적인 한방이라는 단어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감 자체가. 그렇죠. 결정적인 한방이 있다면 사법 처리 대상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 국무총리 후보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따라서 오늘 11가지가 넘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어떤 내용입니까?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대희 후보자와 문창극 후보자의 부적격 이유를 합친 것 같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병력 면제 의혹입니다. 예. 이미 자세하게 알려진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황 후보자가 대학 재학 시절 3차례나 징병 검사를 연기하다가 91만 분의 1의 기적을 일으킨 만성 단마진으로 희귀한 병명 아닙니까? 예. 병력 면제를 받았죠. 그리고 구체적인 치료 기록이나 면제 당시의 진료 기록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10년이 지나서 자료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많은 결격 사유가 있지만은 병력 기피 의혹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병력 면제가 정당했다는 걸 입증 못하면은 후보자는 총리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병역 면제 의혹 하나만으로 안 된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어제 청문회 나왔던 노회찬 전 의원이 이제 고등학교 때 그 병이 있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다. 뭐 이런 말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예. 그럴 정도니까요. 예. 자, 두 번째는요? 역시 병력 문제인데요. 국군 통수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병력 의무가 없죠. 따라서 국무총리라도 병력을 필요하는데 국무총리는 대통령 요구 시 대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력 면제자가 국군 통수권을 갖는다는 건 합리적이지가 못하죠. 한 예비역 장성은 최소한 병력 미필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 국무총리,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안보실장 등으로는 임명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짚어주셨고 세 번째는 뭡니까? 전관 예우 문제입니다. 고검장으로 퇴임한 뒤에 17개월에 16억 원이라는 큰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17개월 동안 119건의 사건을 수임을 했고 일부 사건은 선임계조차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19건에 대해서는 기초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여야 의원들이 뭐 열람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상세한 내용은 없었죠. 예.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7개월 동안 7억 원을 벌었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에 서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도 고액 수임료 때문에 청문회에 서지도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죠. 예. 형평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 뭐 그 문제도 참 크게 지적이 됐었고. 네. 자, 네 번째는요. 사면 사건 수임 논란입니다. 황 후보자가 2012년 1월 4일 사면 관련 법률 자문에 응했다는 기록이 나왔죠. 예. 그리고 1월 12일에 특별 사면이 단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불법적인 사면 로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면 업무에 정통한 전직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나는 그 업무, 사면 관련 업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은 수임을 안 한다. 알선 수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선 수재요? 예. 예. 이게 변호사법 위반하고 같은 건데요. 예. 황 후보자는 한 번도 그런 업무에 종사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황교안 후보자가 사면 업무 자문을 했다는 것은 알선 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는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수임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재화 변호사는 특별 사면 자문이란 사면 로비일 가능성이 100%다. 국회는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중단하고 검찰에 알선 수재죄로 고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최성식 변호사도 사면 절차에 대해 알려졌다니 이건 뻔뻔한 거짓말이고 법률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곡학 아세행위다. 그러면서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사법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사면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결국 범죄 행위다, 알선 수재다. 뭐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예. 법무부에서 사면 문제를 다뤘던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사면 사건을 수임하면 그거는 100% 알선 수재가 된다. 예. 사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검찰국 검사들에게 로비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전직 검찰 출신 중견법조인도 예. 사면 사건은 절차 같은 법률 자문이나 탄원서 제출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거는 아주 부차적인 것이고 핵심은 청와대와 법무부에 로비하기 위한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면 사건을 수임한다는 것은 법무부나 청와대에 로비하기 위한 것이지 법률적인 대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걸 수임한다는 얘기는 곧바로 범죄 행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게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텐데 야당의 청문회 과정에서 이분을 또 좀 예리하게 지적했어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예리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예. 모르쇠로 일관하니까 사면 업무에 한 정통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예. 사면 사건에는 절대로 선임계를 내지 않는다. 사면 사건은 수임한다는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검찰 고위직 출신 여러 변호사들과 통화를 해봤는데 사면 사건은 선임계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허. 그건 다들 안다는 얘기죠. 그 사건을 예, 수임했다는 얘기는
곧바로 그것은 로비로 직결된다. 그러니까 로비했다는 얘기는 불법적인 알선 수재 내지는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는 걸 안다는 얘기입니다. 예, 법조계 상식적으로 잘못된 일인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다섯 번째 뭡니까 그러면? 인사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번 황교안 청문회가 어려웠던 이유는 일부러 뉴스 과정에서 굉장히 어렵게 표현한 거야. 되게 그러니까 전문 용어들을 많이 내서 사실 우리가 전관예우란 말도 몰랐잖아. 전관예우라는 말 자체를 모르고 있는 국민들한테 청문회 때 나온 용어들이 너무나 전문적이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몰랐는데 사실 이게 법조인들은 황교안이가 사면 사건을 뭐 법률적 자문을 해줬네 어쩌네 얘기를 하건 말건 사면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 자체가 범죄다. 100% 로비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법조인들 사이에 상식인 거야. 우리가 왜 의사들의 상식이 있는 것처럼 법조인들은 그러니까 사면건을 수임했다? 그건 100% 로비다. 그게 로 이슈라 그래가지고요. 그냥 법조인들이 보는 신문에서 황교안 특별사문 자문은 100% 로비일 가능성이 있다. 그게 법률가들의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거야.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지. 그죠? 이 아줌마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너 스피커 있는 척 하는 거지.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들어볼게요. 청문회 무력화 시도 문제입니다. 황교안 장관은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황교안법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깜깜이 청문회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황교안 후보자의 고교 동창이기도 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병역 기피, 전관예우, 정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황 후보자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검증을 피하는 방법을 택해서 자유와 진실이 없는 청문회였다. 성실히 청문회에 임하지 않을 것이었다면 후보 제의를 거절했어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황교안 후보자가 작전이 승리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황 후보자를 잘 아는 법조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작전의 승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수임 자료를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으로 19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안대희 후보자는 실패했지만은 황교안 후보자는 성공한 차이가 바로 이 작전의 승리라는 겁니다. 이 법조인은 사면 자문의 내용을 떠나서 누구의 사면이라는 것만 나와도 황 후보자가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완구 전 총리나 안대희 후보자와 달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틴 게 청문회 성공의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시간이 별로 없는데 네. 자, 여섯 번째는요? 여섯 번째는 헌법 수호자임을 자처하는 총리 후보자가 너무나도 탈법 편법이 많다는 것이고요. 예. 일곱 번째는 국무총리로서 예. 후보자로서 국민 화합과 통합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국무총리 후보자는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4.19 혁명을 혼란이라고 그러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질 만큼 사고가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삼성 X8 부실 수사 문제를 여덟 번째로 꼽으셨네요. 예. 아홉 번째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수사 방해 논란의 문제가 있고요. 예. 열 번째는 기부 약속을 제대로 지켰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예. 황 후보자가 법무장관 청문회에서 기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예. 실제로 1억 3천여만 원을 기부를 했는데 사실 1억 3천만 원 큰 돈 아니겠습니까? 예. 아는 소사이어티 멤버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는 4억 7천만 원을 기부를 했고 퇴임하면서도 나머지 11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11번째는요? 위정 논란입니다. 자신이 수임했던 전 사건에 대해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선임기를 했다 그랬지만은 예. 선임기를 내지 않은 사건이 드러났죠. 예. 허위 증언을 했다는 그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정리를 해 주시죠. 사실 고위공직자라면은 더 높은 준법성과 도덕성, 청렴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취지로 인사청문회가 도입이 됐고요. 인사청문회 초기만 해도 논문 표절, 다원계약서 작성, 위장 전입 한 가지만 나와도 이 사람들이 공직 후보에서 줄줄이 낙마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4대 필수 과목 또 플러스 2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예, 예. 황교안 후보자를 국무총리로 인준한다면은 국민들은 도덕성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지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예. 이런 후보자를 인준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 기준을 그만큼 낮춘다는 게 될 겁니다. 예, 예. 국회가 좀 더 고심해야 될 겁니다. 네, 어떤 국민의 기대치에 맞는 도덕성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네. 말씀이십니다. 네, 권영철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권영철. 자, 결론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김빙삼 씨가 한마디 하셨군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그저 돈 1,000만 원짜리 대출 심사라고 생각해봐라. 저 따위로 자료 제출한 새끼한테 단돈 10,000원이라도 대출해줄 은행이 있겠는가? 지금 이 황교안의 문제는 뭐냐면, 자 여러분, 만약에 문재인이 대통령이야. 문재인이 대통령이고 문재인이 총리 지명을 했는데 문재인이 총리 지명한 놈이 저렇게 했다면 과연 조중동이 메르스 따위로 떠들었을까요? 만약에 문재인이 대통령이었고 문재인이 저런 총리 후보를 지명했다면 대한민국 조중동이 그렇게 메르스 따위를 보도하고 있었겠냐고. 아마 지금쯤 문재인 탄핵안을 제출하지 않았겠어? 저런 애를 어떻게 총리 후보로 지명했냐, 이게 문재인의 수준이다 이러면서 지랄 연병을 했을 거야. 박근혜가 야당 대표이던 시절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정말 위장전입 한 건만 있어도 총리 낙마, 장관 낙마시켰어. 자기 논문을 인용하면서 따옴표 안 쳤다고 그걸로 낙마시키고 지랄했어. 박근혜가. 만약에 문재인이 황교안 같은 저렇게 자료 제출 안 한 애를 총리로 지명했다면 대한민국 조중동이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 중앙일보가 웬일로 박근혜를 비판하지? 조선일보가 웬일로 박근혜를 비판하지? 혼돈하셨던 분들 계시죠? 조중동에서 지난 청문회 기간 동안 황교안 때문에 비판하는 거 봤어요? 조중동이 지난 3일 동안 황교안 때문에 비판하는 거 봤냐고. 메르스만 갖고 비판했지 황교안 문제 갖고 하나도 안 했어. 그게 무슨 얘기야? 결국 중앙일보가 박근혜를 비판하는 것도 쇼였던 거야. 홍석현이가 무슨 대권 플랜으로 박근혜와 척을 져? 다 개쇼였던 거야. 내가 그걸 보려고 내가 가만히 엎드려서 청문회 기간을 봤어. 뭐 조선일보가 박근혜를 비판하고 메르스로만 비판했잖아. 황교안에 대해서는 조중동 누구도 비판하지 않았어요. 이 황교안을 총리로 인준했다는 걸 비판했다면 정말 중앙일보가 어쩌면 입장 변화를 했나라고 내가 생각했을 거야. 다행히 그런 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친이 친박의 쇼, 친이 친박이 대립한다는 것도 쇼였고 중앙일보가 박근혜하고 거리 둔다, 그것도 쇼였던 거야. 실제로 그들은 황교안을 총리 만드는데 모두가 합심을 한 거야. 그래서 더 중요한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면 안 되는데 그 문제를 덮기 위해서 메르스를 가지고 비판한 거야. 그래갖고 지네들이 또 메르스는 자기네 여론조작단을 시켜서 덮어버리면 되니까. 이런 비열한 새끼들, 이런 것들이 언론이라고. 아주 불을 질러야 돼, 불을 질러야 돼. 이런 것들은 언론사 자격이 없어. 쓰레기야, 쓰레기.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번에 메르스 사태가요 그냥 메르스 사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정부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게 원격 진료가 안 돼서라고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지금 유승민을 비롯해가지고 유승민, 김무성이가 이번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 확장된 게 원격 진료가 안 돼서 그렇다, 그런 얘기 했죠. 조금 아까 질문 나온 것부터 설명하면, 사면이 뭐냐? 범죄자를, 가령 이제 감옥에 있는 애를 특별 사면, 그럼 풀어주는 거야. 지금 얘가 책임져야 될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을 면해주는 게 사면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면을 어떤 변호사가 맡았다면, 그건 100% 로비다. 그게 법조인들의 상식이다. 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조그맣게 의료 민영화 얘기. 지금 얘네들이 원격 진료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원격 진료 얘기가 뭐냐 하면 소위 다른 말로 의료 민영화야. 그 의료 민영화 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그러니까 의료 민영화의 가장 마지막 지점은 건강보험을 없애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을 없애는 거야. 그리고
민간 보험사, 민간 보험의 의료보험만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쟤네들이 가고 싶은 최종 목표야. 그런데 그 의료 민영화로 가는 한 과정 중에 쟤네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원격 진료라는 거예요. 그 원격 진료라는 게 뭐냐면 지방이나 그 먼 곳에 있는 환자들이 인터넷으로 병원에 접속을 해서 그 전화로 문진을 하고, 그러니까 전화나 인터넷으로 물어보는 거야, 상태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약을 처방해주고, 그럼 처방전을 받아서 동네에서 약을 지어 먹는 뭐 그런 거를 지금 원격 의료 시스템이라래요. 내 말이 맞지? 원격 의료 시스템이 그런 거야. 시골에 있는 고혈압 환자가 서울까지 오는 기간에 노인들이 힘드니까 시골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삼성의료원에다가 전화를 하면 거기서 문진을 해. 뭐 물어보고, 그러면 약을 계속 드세요? 그래서 한 달치 약을 그 인터넷으로 쏴줘. 처방전을. 그럼 그 처방전을 가지고 동네 약국에 가서 약을 타먹는다. 이게 이제 원격 진료야. 괜찮을 것 같죠? 좋아 보이죠? 이게 왜 문제냐 하면, 그 원격 의료가 생긴다는 건 누구 중심이야? 대형 병원 중심인 거야. 대형 병원은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지방의 환자들까지를 전부 다 쪽쪽 빨아먹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동네 작은 병원들이 다 문 닫는다는 거예요. 동네 병원들이 전부 다 문을 닫고 그럼 사라져.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기에 걸려도 대형 병원을 가야 되는 거야. 감기에 걸려도 대형 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동네 병원이 망하니까. 그래서 그 원격 의료는요, 지금 문제가 뭐냐? 여러분 지금 전라도나 이런 데 사는 게 힘든 이유, 전라도나 경북이 살기 힘든 이유가 뭐야? 병원이 없어. 그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돈이 안 남기 때문에 강원도나 전라도 같은 데는 병원이 별로 없어, 병의원이.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갑자기 한밤중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큰 대형 도시로 나가야 돼. 그 과정에서 출혈이 막 1시간씩 출혈 과다가 생기고 그러는 거야. 그게 지금 결국 지역에 병원이 없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인데, 원격 진료가 되면 결국 몇몇 유명한 대형 병원들은 환자를 독식하게 되고 지역에 있는 진짜 필요한 우리 동네 병원이 사라지는 거. 그게 원격 의료의 문제점이야. 근데 이번 메르스 사태를 가지고 지금 정부 최고 관리자란 놈들이 하는 말이, 만약에 원격 의료였다면 이렇게 병이 안 퍼졌다. 지랄하는 거죠. 원격 진료로 어떻게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냐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결국 얘네들은 메르스 사태를 방치해서 결국 삼성의료원의 삼성의료원이 계속 추진했던 게 미국의 무슨 헬스 파트너인지 뭔지 하고 같이 원격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야. 삼성의료원의 그게 목표였어. 설마 뭐 삼성의료원이 이번에 메르스를 그냥 확장시킨 건 난 아닐 거라고 보지만, 좌우지간 122명 중에 55명이 삼성의료원에서 원인이 된 환자들이야, 감염된. 그리고 삼성의료원 원장이 국가 이번 메르스 방역대책반 임원이고, 그건 이제 팩트야. 근데 지금 그 새누리당의 당대표, 원내대표가 원격 의료를 시행해야 된다는 식으로 메르스 얘기를 발언하고 있어. 삼성의료원의 오랜 꿈이 이 그 원격 의료 시스템이야. 이 팩트만 나열했을 뿐이 내가 결론 내린 건 없어. 다시 팩트. 삼성의료원은 오랫동안 원격 의료를 준비해왔다. 미국의 무슨 머시기 파트너랑 같이 준비해왔다. 그리고 삼성의료원 원장이 이번 정부의 메르스 대책 그 간부였다. 삼성의료원, 그러니까 현재 메르스 환자 122명 중에 삼성의료원에서 감염된 환자가 50명 이상이다. 요 세 가지를 우리는 그냥 팩트만 나열했지, 이걸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면 안 돼. 이거 어떤 결론을 막 이렇게 함부로 단정적으로 표현하면 안 돼. 다만 이 팩트를 그냥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는요, 의료 민영가는 뭐 원격 의료가 안 돼서 메르스가 확산된 게 아니야. 도리어 뭐가 없었기 때문이야? 국립의료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진주의료원 사태 알죠? 경남에서 지금 경남에 환자 발생했어, 창원에. 그지? 그럼 창원에 지금 환자가 발생하고 강원도 원주에서도 환자 발생했어.
전국에 지금 경북을 빼놓고 지금 전국에 환자가 발생했어. 그러면 이런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때 그 국립의료 시스템이 가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뉴스에서 뭐가 나오냐? 국립의료원에서 쫓겨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그러면서 국립의료원에서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원래 국립의료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방역 통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이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공립의료원이 해야 되는 건 공공보건 의료 시스템에서 감당해야 되는 게 이 전염병 환자들이야. 그런데 지금 누구도 그걸 지적하지 않아. 메르스 환자가 이렇게 된 건 공중보건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이야. 언제? 이명박 때. 이명박 때 공중보건 시스템을 막 무너뜨리면서 그 공립의료원을 민영화를 자꾸 추진한 거야. 민영화를 계속 추진해왔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공공의료 시스템이 위기에, 그러니까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염병에 대한 그 대책을 주도적으로 못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새끼들이 지금 내린 그 문제의 원인이 원격 의료가 안 돼서 그런다. 국립의료원에서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면 그 병원에 입원했던 가난한 사람들은 쫓겨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국립의료 시스템 자체의 존재를 흔드는 거야. 볼 가치가 없는 방송이야? 근데 왜 보고 있어? 예. 이거 봐. 이 얘기하니까 지금 막 쭉 몰려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볼 가치가 없는 방송이네. 왜 봤어? 그 다음에 또 막 응디응디 막 그러고 있어. 왜? 저기야? 가슴이 막 아파? 이게 막 당황스럽지, 니네도? 여러분,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요, 지금 있는 놈들은, 저 삼성의료원과 그 일당들은 의료 민영화 시스템을 더 가동시키려고, 더 가속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어. 그러나 이런 전염병은요, 민간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공중보건 시스템으로 이걸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그 정부에서 내려야 되는 결론은, 그러니 국립의료원을 확충하고 보건 시스템에 대해서 더 완벽한 감염내과 의사들을 확보하고 지원하고 국내 아니 이게 2012년에 메르스가 나왔는데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치료자도 없고 병에 대한 연구도 안 돼 있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원래 공공의료 시스템에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야. 대중에게 갑자기 쏟아지는 그런 전염병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단할까를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그걸 감당하고 책임져야 될 게 공공의료 시스템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내리 공공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계속 해왔던 거야. 그래서 지금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최소한 좌빨 병신들끼리. 너네 굉장히 당황한다. 지금 각방에서요. 예, 지금 각방에서 막 쌩 난리도 아니야. 당황하셨어요? 내가 니네들이 숨기고 싶은 비밀을 막 까발리니까 당황하셨어요? 지금 각방에서 난리도 아니지? 지금 각방에서 난리도 아니야. 내가 이 얘기하니까. 너네 진짜 이걸로 메르스로 의료 민영화 준비한 거야? 그런 거야? 나 또 뒷걸음질 하다가 소 잡은 거야? 아니, 애들 반응이 굉장히 거칠어. 그지? 지금 얘네 반응이 너무 거칠죠? 너네 진짜 이걸로 의료 민영화 준비했던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지금 건드려갖고 니네 지금 막 발광하는 거야? 나 또 잡혀가겠네, 또 사실적시로. 나 또 뒷걸음질 하다가 쥐잡았어. 이번 메르스 사태를 이렇게 방치한 이유가 설마 진짜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였던 거야? 아니, 그 얘기를 하니까 왜 애들이 각방에서 미친 듯이 날뛰네. 의료 민영화가 목적이었구나? 그래? 화장품 시총 6조 증발, 경제 곳곳에서 메르스 충격.
지금요, 얘네들이 넘어가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면 안 되지. 내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 너네 이렇게 풀가동해서 메르스 공포 팔았다가, 이걸로 앞으로 닥쳐올 경제위기 너네 어떡할 거냐? 내가 물었을 때 너네 뭐라 그랬어? 사람이 죽어갔는데 경제가 말이 나오냐 그랬지 나한테. 야, 이 쌍놈 새끼들아. 아, 버퍼. 지금 저기 버퍼가 있었던 이유는 녹화 파일 때문일 거예요. 예. 녹화 파일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 아,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속도가, 2시간 지나서 아까 4시에 이거 녹화 파일을 끊었어야 되는데 또 싱크가 안 맞겠네. 하여간 우리는 아까 그 팩트 3가지를 정리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 고위관리자들이 지금 사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지금 사태, 이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는 대안이 의료 민영화다? 지랄하지 말라고 그래. 지금 각 병원에서, 지금 정의와 국회의장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 오지 말라 그랬잖아. 여러분, 내가 가장 두려운 거는 뭐냐 하면, 황교안 청문회 끝났으니까 언론이 일단 메르스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아. 그리고 메르스에 걸린 환자들도 자기가 메르스인지 아닌지를 몰라. 왜? 지금 검진이 잘 안 된대. 그 얘기 들었지? 메르스 검진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왜? 메르스 검진할 수 있는 키트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정부에서 한 종류만 공급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막 증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메르스 진단 안 내려준다는 거야. 혹시 그게 환자 숫자를 늘리지 않기 위한 꼼수는 아니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기침하고 막 이런 환자들이 나오면 혹시 막 그 치료 안 해주고 환자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개뻥치고 정보를 뭐 숨기고 그러지는 않겠지? 병원에서 메르스 환자는 안 받아주고 치료도 안 해주고 환자 숫자 줄었다라고 개뻥을 치고 그런 짓은 안 하겠지? 내가 직접 보는데 이렇게 물음표 하면 강퇴야. 물음표로 지금 채팅창을 깨는 짓을 하면 강퇴다. 1년 전 WHO 권고를 무시하고 메르스 검역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6월부터 중동 지역 입국자 자진 신고로 전환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가 메르스를 불렀다는 또 뉴스가 나왔네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메르스 확산에 대해서 조심해라, 그렇게 권고가 나왔는데 우리 정부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계속 주장했던 게 뭐야? 규제 완화잖아. 결국 세월호랑 똑같으네. 원래 선장들이 배를 출항하기 전에 이게 배 이상이 없나, 제대로 물건들은 고박되어 있는가, 고정 결박이 안전한가를 검토해서 그게 안 됐으면 출항을 거부할 권리가 있었어. 그게 선장의 선박 안전 점검 의무야. 선장의 선박 안전 점검 의무. 근데 그걸 없앤 게 박근혜야. 그래서 그 세월호가 제대로 고정 장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출발했다가 기우뚱 짐이 한쪽으로 쏠려갖고 지금 뒤집어졌다는 거 아니야. 그거 없애서 세월호 사건 있었잖아. 근데 지금 작년 6월부터 이거 메르스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가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알아서 신고하라고 규제를 완화했대. 이게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력이야.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런 애들이 계속 권력을 잡으면, 황교안 봐봐요 여러분. 황교안이 뭐라 그랬어? 박근혜가 메르스 대체 잘했대.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박근혜 정부에서 메르스 대처 잘하고 있대잖아. 지금 황교안이를 지금 김무성하고 유승민이 전부 다 밀어주는 거 아니야, 총리로. 박근혜가 메르스 대응 잘했다라고 주장하는 황교안을 총리로 미는 당이야. 그런 당에서 계속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삶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뭐야? 똑바로 된 야당을 만드는 거야. 똑바로 된 야당을 만드는데, 그러면 지금 야당은 정신을 차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자, 여기 관련된 이야기 하나 보고 갑시다. 예.
여기까지 다 해놔. 뭐예요? 박주임, 저번에 내가 위원회가 불편해. 우여곡